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12편 누가 해공왕을 죽였는가. 해공왕 11년에 친해공왕파로 분류되던 김은고가 일으킨 반란의 성격에 대해서 해공왕이나 그의 모후인 만월 부인을 쫓아내자는 반란이냐, 아니면 해공왕을 반대하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친위 반란이냐 하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또 다른 반란이 2달 뒤에 일어납니다. 염상과 정문이 일으킨 난이 그것인데요. 아마도 먼저 일어났던 김은거의 난과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해공왕 11년 8월에 이찬 염상이 시중 정문과 더불어 모반했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정문은 현직 시중, 즉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그가 염상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해공왕을 쫓아내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더구나 시중 정문과 더불어 난을 일으킨 염상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하고 나면 그런 의구심이 더욱 짙어집니다. 경덕왕 18년 봄 정월, 병부와 창부의 경과 감을 실랑으로, 대사를 낭중으로, 집사부의 사지를 집사원 외랑으로, 집사사를 집사랑으로 계칭하였다. 조부, 예부, 승부, 선부, 영객부, 좌우 의방부, 사정부, 위화부, 예작전, 태학감, 대도서, 영창궁 등의 대사를 주부로 계칭하였으며 상사서, 전사서, 음성서, 공장부, 체전 등의 대사를 주서로 계칭하고 2월에는 예부의 사지를 사례로, 경덕왕 시기에 중앙행정조직의 관부 이름과 그 관부를 관할하는 직책의 이름들을 대대적으로 중국식으로 바꾸었다는 부분을 경덕왕 치세를 탐색할 때 소개해드렸죠. 뒤이어 지방조직의 이름과 행정체계 역시 대폭 당나라식으로 바꾸었는데요. 학자들은 이러한 관부와 관직을 대대적으로 중국식으로 바꾸었던 개혁을 한화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덕왕이 이런 한화정책을 추진하고 단행할 때 시중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은거의 난에 뒤이어 정문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상은 경덕왕 때부터 줄곧 태종 무열왕계의 왕통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해공왕파였던 것이죠. 김은거의 반란이 실패한 지 2개월 뒤에 염상과 정문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한 일이 있다. 경덕왕이 당나라식으로 대규모적인 관칭 개혁을 단행했는데 염상이 시중직에 있을 때 그러한 한화 정책이 행해진 셈이다. 그러므로 염상은 중대적인 정치적 성격의 대변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기백의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의 내용 일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공왕 11년에 일어난 김은거의 난도 2달 뒤에 일어난 염상과 정문의 난도 실제로는 해공왕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공왕의 반기를 들었던 김양상이나 김경신 등을 척결하고자 일어났던 일종의 친위 반란이었다는 것이 이기백, 김수태 등의 주장입니다. 서기 776년, 그러니까 해공왕 12년 정월, 대왕마마, 지난 경덕대왕 때에 중앙의 각종 관부, 관직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바꾼 적이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부와 그 책임자의 명칭 또한 모두 뒤바꿔 놓아서 혼란스럽사옵니다. 혼란스럽다 하시었소.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사벌주가 상주가 되고 삼량주가 양주가 되고 완산주가 전주가 되고 그뿐이 아니옵니다. 중앙조정의 관직도 모두 어지럽게 바꾸어 놓았어.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게요? 선왕인 경덕대왕께서는 지방 관부의 경우 관부의 명칭만 바꾸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체계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혁하셨소. 그리고 중앙관직의 명칭도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글자로 개칭하였고, 관부와 관직의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뜻을 가진 한자를 차용해서 그 이름을 우아하게 지었다는 의미로 학자들은 아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을
당대에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방관부의 경우 사벌주가 상주로, 한산주가 한주로, 무진주가 무주로 바뀌는 등 세 글자로 된 호칭이 두 글자로 바뀌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부산 애국어대 권덕영 교수의 얘기입니다. 중국의 지명을 보면은 거의 두 글자입니다. 세 글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도 예를 들어서 등주, 무슨 주 하는데 대부분 두 글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좀 아화, 좀 우아하게 고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관직을 바꾼 것만 봐도 그래요. 관직의 명칭만 바꾼 게 아니라 관직 틀을 아예 중국식으로 바꾸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명칭을 세 글자 명칭에서 지명인 경우에 두 글자 지명으로 바꾼다라는 것도 상당히 그 당나라의 그 지명 이걸 모방하는 측면, 그러면서도 좀 우아하게 바꾸겠다고 하는. 어쨌든 경덕왕이 작심하고 추진했던 관칭의 개혁들이 해공황대에 이르러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대왕마마, 그래서 우리 대신들은 경덕대왕께서 바꾸었던 중앙조정과 지방의 관부와 관직의 명칭을 다시 예전 그대로 되돌릴 것을 주청드리는 바이옵니다. 허나 그것은 선대왕인 아바마마께서 백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선대왕 타령만 하실 것이옵니까? 이미 대소신료들이 관우를 다시 계칭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결정을 보았사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어명으로 주인을 하시기만 하면 되옵니다. 어찌하시겠사옵니까? 경들이 그리 결정을 하였다면 과인이 무슨 방도로 반대를 하겠소. 경들이 정한 대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소. 삼국사기에는 이 대목을 해공왕 12년 정월에 왕이 하교하여 백관의 칭호를 모두 옛날대로 회복시켰다. 이렇게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공왕 12년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추진을 했던 한화 정책의 결과로서 만들었던 관직 체계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이 12년에 와서 다 바꿔버리는데, 사실 해공왕대의 정치를 이렇게 통관을 해보면은 해공왕 1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성격이 크게 변합니다. 10년 이후가 되면은 주로 이제 실력자로 등장한 사람이 김양삼과 김옹이라는 사람이 그들인데, 해공왕 12년에 시작이 됐던 이 백관의 칭호를 다시 옛날식으로 회복시켰다 하는 것은 그 주체가 해공왕 자신이라기보다도 해공왕 10년 이후에 권력을 잡고 있던 김양상이라든지 김옹의 손에 의해서 단행된 그런 관제 복구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덕영 교수는 해공왕 12년의 이 관호 복교 조치, 즉 경덕왕 때 고쳤던 관부나 관직의 호칭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버리는 조치가 김양상이나 김옹 등 반해공왕파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경덕왕이 관부와 관직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이른바 한화 정책이 추진될 때 염상이라는 사람이 시중이었는데, 해공왕 때 그가 김은거에 이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란에 실패하여 처형된 뒤에 곧바로 경덕왕 때 추진됐던 그 개혁 작업이 무효화되고 모든 명칭들도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란을 일으켰던 김은거나 염상은 적어도 해공왕 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기백, 김수태 등의 학설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경북대 이영우 교수는 애당초 경덕왕이 관부와 관직 명칭을 개칭하는 작업을 했던 것을 두고 태종 무열왕계에서 추진한 상징적인 개혁 작업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종래 그 학계에서는 이 관호 개혁을 전제주의의 표현이다. 그리고 관호복권은 그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이 관호 개혁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안사의 난이 일어난 그 직후였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 우리 신라와
당과 일본에서 관호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호 계획을 가지고 전제주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의미 부여는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덕왕이 관부와 관직의 명칭을 바꾼 것은 당시 국제사회의 조류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해공왕 시기에 그것을 무효화한 것은 해공왕과 만월 부인 등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때부터 한산주는 한주가 되었다가 다시 한산주로, 무진주는 무주가 되었다가 다시 무진주로, 하서주는 명주가 되었다가 다시 하서주로 복귀해버린 것입니다. 중앙관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국학에 간다고 했거늘 준비가 다 되었느냐? 예, 대왕 마마. 하온데 그냥 시찰만 하고 오시는 것이옵니까? 아니다. 과인도 학도들과 함께 국학의 강의를 들을 것이다. 대왕 마마께 없어 직접 강의를 들으신다 하시었사옵니까? 이 나라의 동량을 양성하는 국학에 들러서 임금이 강의를 직접 듣고 싶다는데 뭐 잘못된 것이라도 있느냐? 하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어서. 누군가 시작을 하고 나면 그것이 훗날의 선례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자, 가자. 해공왕 12년 2월에 왕은 국학에 행차하여 강의를 들었다. 국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이었기 때문에 왕이 국학에 행차를 한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학이 생긴 이래 어떤 임금도 국학에 갔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공왕이 신라의 모든 임금들 중에서 국학을 시찰한 최초의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공왕이 국학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해공왕이 즉위하자마자 섭정을 담당했던 만월 부인은 해공왕으로 하여금 국학을 시찰하게 합니다. 해공왕 원년에 왕은 태학에 행차하여 박사에게 명하여 상서를 강의하게 하였다. 경덕왕 시기에 국학을 태학으로 바꿔 불렀던 것이기 때문에 태학은 국학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 태학의 박사에게 상서를 강의하게 하였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상서란 곧 서경을 일컫습니다. 요나라부터 주나라까지의 임금들이 신하들과 주고받은 발언과 행위를 기록한 일종의 정치 철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2번씩이나 국학에 행차하여 어떤 과목을 가르치라고 주문하고 또한 왕 자신이 직접 강의를 듣고 했으니 여느 임금보다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셈입니다. 국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보면은 대부분 뭐 말할 것도 없이 유교 경전입니다. 논어라든지 효경이라든지 또 춘추, 시경 이런 것들인데 이 유교 경전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춘과 효죠. 춘과 효라는 것은 이러한 춘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귀족들에 대한 유교 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충실한 관료 양성의 어떤 일면도 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행되기도 합니다만은 초기에는 어떤 유교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라 그럴까요? 태학을 통해 유교 이념을 확산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해공왕의 의지가 2차례에 걸친 국학 시찰로 나타난 것이다. 권덕영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또한 충남대 김수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공왕은 제2원년과 12년에 2차례에 걸쳐 국학에 가는데 이는 중대 국왕으로서 국학에 행차한 최초의 일이다. 이러한 것은 신라 중대 국학이 바로 왕권의 강화와 연결된 관료 세력들의 기반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해공왕의 왕권 강화와 쉽게 연결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크게 흔들리고 있던 육두품 세력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이들을 다시 회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해공왕의 이러한 계산이 효력을 발생하여 왕권 강화에 보탬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에
해공왕은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어디서옵니까, 대왕마마? 지금 무슨 변개가 일어난 것이냐? 어찌하여 궁궐의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에서 기와장이 떨어지는 것이냐? 지진이 옵니다, 대왕마마. 뭐라? 지진이라? 예, 지진이 일어난 것이옵니다. 이때가 해공왕 13년 3월이었는데 다음 달인 4월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상대등 김양상이 나섭니다. 대왕마마, 지난달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달이 채 못 되어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사옵니다. 어찌하여 하늘이 이렇듯 거푸 지진을 내리는지 대왕마마께서는 정녕 모르신다는 말씀이옵니까? 임금이 백성들의 어버이로서 정사를 바로 이끌라는 경고를 내린 것이었는데 잘못된 정사에 대한 시정 조치도 아무런 반성도 보이지 않자 또다시 지진을 내려서 경고를 한 것이옵니다. 대왕마마께서는 재반 정사에 대하여 통렬하게 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삼국사기에는 김양상이 상소를 올려서 시국을 극렬하게 비판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경들은 들으시오. 여러 신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찬 김주원을 새로이 시중에 임명할 것이오. 상대등 김양상과 새롭게 시중이 된 김주원, 이들은 훗날 신라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거나 혹은 왕권을 두고 다투는 인물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진이 멈췄을까요? 해공왕 15년 3월 서울에 지진이 나서 민가가 파괴되고 100여 명의 백성들이 사망하였다. 어찌 또 이런 변개가 닥칠 수 있다는 말이냐? 아니 되겠다. 승려들에게 명하여 백좌법회라도 열어야겠다. 백좌법회란 인왕 반야경을 염송하며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불교 법회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국이 좀 안정될까요? 삼국사기에는 이후에도 정월달에 누런 빛깔의 안개가 끼었다거나 2월달에 하늘에서 흑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늘도 해공왕 편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서기 780년, 지금까지 있었던 5차례의 반란을 총결산하는 마지막 반란이 터집니다. 그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소? 예, 대왕마마.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사옵니다. 반란이 또 일어났다. 이번엔 또 누가 모반을 주도한 것이오? 놀라지 마시옵소서. 이찬 김지정이 모반을 주도하여 무리를 이끌고 지금 궁전을 포위하고 있사옵니다. 김지정이 난을 일으켰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김지정의 반란 소식을 보고받고 해공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김지정이라는 인물이 어느 쪽 세력이냐에 따라서 해공왕이 공포에 떨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반란이 성공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반란을 일으킨 역도들이 궁궐을 포위하였다. 목숨을 걸고 저들을 무찔러야 할 것이다. 반란군을 격퇴하라! 김지정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을 포위하고 있을 때 군사를 출동시켜 진압에 나선 쪽은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 김경신이 지휘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해공왕 이후에 차례로 왕위에 오르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상대등 김양상은 이찬 김경신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주살하였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양쪽 군사들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는 바람에 궁궐 안팎 역시 싸움터가 되었던 모양인데 넌 누구야? 대왕, 내 손에 죽어줘야겠어. 왜 이러시오? 장군, 살려주시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대왕께서 하늘로부터 점지받은 목숨은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자, 내 칼을 받으시오. 이보시게 장군, 한 번만 살려주시게. 대왕께서 저 세상으로 가셨으니 왕비께서도 함께 가주셔야겠소. 이 반란의 와중에 후궁과 함께 있던 해공왕도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반란을 일으킨 쪽은 어떤 세력이었고 해공왕은 또 어느 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란을 일으킨 세력인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세력에 가담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권도경 교수 얘기입니다. 해공왕의 정치를 자꾸 제동을 거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해공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거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 김지정의 반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김양상이 이 악의 무리를 제거하고서 이제 반란을 평정했다라고 하는데, 김양상과 이 김지정의 관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김지정의 난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김지정에 대한 관련 자료랄까 기록이 워낙 없기 때문에 김지정이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해주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일으킨 반란의 성격도 여러 갈래의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정이 일으킨 반란을 김양상과 김경신이 군사를 일으켜 진압하고 김지정을 주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김양상과 김경신을 해공왕에 반대하는 반왕파로 본다면 김지정은 해공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지정의 반란은 해공왕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해공왕의 사사건건 반대해온 김양상과 김경신 등에 대항하는 친위 반란이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사학자 이기백의 저서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의 해당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해공왕 13년에 김양상이 상소를 올려서 시국을 극렬히 비판하는 등 해공왕에게 경고를 보내자 3년 뒤인 해공왕 16년에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 김양상과 김경신의 일파에 대항하고 나서는 것으로 보아서 김지정이 어느 계통의 사람인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김지정은 해공왕 16년 2월에 무리를 모아 궁궐을 포위했으나 2달 뒤인 4월에 김양상과 김경신이 거병해서 김지정을 주살하였다. 이렇게 보면 짧은 동안이나마 김지정의 거사는 성공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기에 김지정의 성공을 보고 해공왕은 기뻐했을 것이다. 이기백은 김지정을 해공왕 쪽 사람으로 보고 김양상이나 김경신 등 해공왕에게 반대하는 일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가 결국 힘에 밀려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대 이영호 교수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종래 그 학계에서는 그 해공왕 10년 774년이 되는데요. 김양상이 상대당에 취임함으로써 반해공왕파가 정권을 장악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년 뒤에 일어난 그 김지정의 난은 이에 반발하는 이 친해공왕파가 일으킨 반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김양상이 이 상대당에 취임함으로써 정권이 교체되었고 급기야 해공왕을 시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양상이 그 이전에는 친해공왕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쯤이면 이미 정치 군사적 실권이
김양상이나 김경신 등에게 넘어가서 해공왕은 허수아비 임금으로 전락한 상황일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근거가 부족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영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김지정의 반란 역시 해공왕을 내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이었고 김양상 등이 그것을 진압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양상을 반해공왕파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해공왕이 누구의 손에 죽었을까 하는 부분을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왕은 후비와 함께 난병에게 살해당하였다. 난병에게 살해되었다면 김지정이 이끌던 반란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지정이 해공왕을 위해서 친히 반란을 일으켰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삼국유사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나라 안에 큰 난리가 생기고 해공왕은 선덕과 김양상에게 살해되었다. 여기서 말한 난병이 반란병사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란병사 같으면은 반란을 일으켰던 김지정의 병사인데 김지정의 병사가 과연 이 해공왕을 살해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 난병이라는 말 속에는 김지정의 반란을 토벌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던 김양상의 군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공왕이 김지정의 반란 군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지 아니면은 그걸 토벌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김양상의 군사에 의해서 살해되었는지 그건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삼국사기의 난병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구 해석을 하자면 김지정이 일으킨 반란군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 김양상 등에 의해 살해됐다는 기록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삼국유사 기록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공왕이 선덕과 김양상에게 살해되었다고 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김양상이 해공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선덕왕입니다. 따라서 선덕과 김양상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덕과 김양상이 해공왕을 죽였다는 기록은 부실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영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선덕이라는 것은 곧 김양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록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공왕을 누가 죽였느냐 하는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김양상이 해공왕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쭉 소급을 시켜서 그는 처음부터 줄곧 반왕파로서 활동해 왔다고 해석하는 그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공왕이 김지정에 의해서 피살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친왕제였던 김양상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변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사학자 리상호는 자신이 옮긴 삼국유사의 줄을 달아서 선덕과 김양상이 해공왕을 살해하였다라는 기술에서 선덕은 김양상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김경신을 잘못 기록한 듯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경신과 김양상이 해공왕을 살해하였다.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공왕 시기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김홍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 이때 김홍이 있었더라면 그 반란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김홍이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어쨌든 해공왕은 죽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어머니 만월 부인의 섭정을 지켜보았으며 섭정을 벗어나 왕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자꾸만 이어지는 반란 등 전국 혼란 때문에 변변히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25살의 한창 나이에 누군가의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불행한 임금이었습니다. 신라 제37대 임금은 선덕왕입니다. 제27대 선덕여 왕은
착할 선자에 덕덕자를 쓰지만 지금 우리가 탐색하려고 하는 선덕왕은 베풀 선자의 덕덕자입니다.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선덕왕의 즉위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덕왕이 즉위하였다. 그의 성은 김씨이며 이름은 양상이고 내무랑의 10대 손이다. 그의 아버지는 해찬 효방이고 어머니는 김씨 사조 부인이며 성덕왕의 딸이다. 왕비는 구족 부인이며 각간 양품의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공왕 치세를 다루면서 여러 차례 그 이름을 거론했던 김양상이 바로 선덕왕이 된 것입니다. 김지정의 반란이 있었고 그 진압 과정에서 해공왕이 갑자기 죽었는데 반란 진압의 두 주역은 김양상과 김경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양상이 먼저 왕위에 올라 선덕왕이 되고 그 다음으로 김경신이 왕위를 차지하여 원성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해서 김양상이 먼저 왕위를 차지했을까요? 앞서 해공왕 말년에 역신이 바로할 때 전왕 선덕이 상대 등의 직에 있었는데 그가 임금 곁에 있는 악인들을 제거하자고 먼저 주장하였고 경신이 이에 참여하여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원성왕 즉위년 기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공왕 말기에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당시 상대 등이었던 김양상이 김경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반란을 진압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김양상은 김경신의 군사력으로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했던 것이죠. 충남대 김수태 교수가 지은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의 해당 부분을 들춰보면 이렇습니다. 해공왕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김양상은 왕위 계승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우선 김양상은 해공왕과는 이종 형제간이었고 또한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가 없을 경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상대 등의 지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은 김경신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김양상에게 먼저 왕위를 물려받도록 양해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부산외국어대 권덕영 교수의 견해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김양상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외적 조건을 보면은 김양상이 왕이 되기에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대등이었죠. 또 하나는 이 해공왕과 이종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김양상이라는 사람을 과도기의 임금으로서 뭐 김경신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우선 앉혀놓고 가장 적절해 보이는 사람을 앉혀놓은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선덕왕이 6년 동안 재위할 동안에 실질적인 권한은 다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덕왕은 역시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김양상을 왕위에 앉혀놓고 김경신을 비롯한 다른 귀족 세력이 정사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선덕왕의 즉위 기사 중에서 그를 내무랑의 10세 손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끕니다. 그동안에는 내무랑의 여러 후손들 중에서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직계 후손들만이 왕통을 이어왔는데 이제 왕권이 김춘추의 직계 혈족을 벗어나 범내무랑계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공왕을 끝으로 중대가 끝나고 원성왕부터 하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라사를 구분할 때 상대, 중대, 하대, 뭐 상고, 중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삼국사기에서 구분하는 이제 상대, 중대, 하대 할 때 중대와 하대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양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이 당시에 이 선덕왕 때부터를 하대라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왕통상으로 중대는 무열왕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왕실을 차지했던 데 비해 가지고 하대 선덕왕 때부터는 이 내물왕계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고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승려 이련은 신라 역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중고라고 부르고 그 이전의 지증왕까지를 상고,
그리고 무열왕부터 그 이후를 하고라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교적 관점에서 분류한 시대 구분이다.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은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었다. 즉, 시조 박혁거세로부터 제28대 진덕여왕까지를 상대로, 제29대 무열왕부터 36대 해공왕 때까지를 중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37대 선덕왕 이후를 하대로 분류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무열왕 김춘추의 직계 혈족이 왕권을 장악했던 시기를 중대로 보고 그 이전은 상대로, 그 이후는 하대로 구분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 시대 구분이 단순히 김춘추의 혈연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것 같으나 각 시기별로 왕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권덕영 교수의 설명 이어집니다. 중대는 전제왕권을 추구하는 시대였고 하대는 귀족 연립 정권을 추구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김양상이 즉위를 해서 선덕왕이 된 이 선덕왕의 시기는 바로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그리고 또 전제왕권에서 귀족 연립 정권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도기. 다시 말하면은 본격적인 귀족 연립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 그러면서도 전제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시기, 이런 중대와 하대의 그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가 바로 선덕왕대 재위 기간이었고, 또 그 과도기에 살던 사람이 김양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양상, 즉 선덕왕 때부터를 신라 하대로 구분하면서도 중대와 하대의 과도기적 성격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공왕이 죽자 실권을 진 김경신 등이 급격한 권력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태종무열왕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전왕인 해공왕과 이종 사촌관인 김양상을 임시 방편으로 임금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김양상 정권의 이러한 성향은 사당의 5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오묘제에서도 나타납니다. 경북대 이영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태종무열왕 직계자손이라 할 수 없었던 그 김양상은 하대의 첫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묘제에서 보면은 김양상은 자기의 그 부친과 이 조부를 넣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조부 대신에 자기의 그 외조부를 넣고 있습니다. 외조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덕왕입니다. 그래서 선덕왕의 그 시대에는 이 다소 그 과도기적인 그런 그 이 측면이 그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왕인 원성왕 때부터가 본격적인 하대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춘추의 직계 후손이 아니면서도 사당에는 자신의 친조부 대신에 애조부인 성덕왕을 모셨다는 것은 중대로 대표되는 무열왕 후손들의 반발을 다독여서 포용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과인이 이 나라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니 백성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겠다. 전국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 중개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그리고 착고하신 과인의 선친을 개성대왕으로 추봉할 것이며 모친은 정의태우로 그 지위를 높일 것이다. 아울러 과인의 처를 왕비로 삼을 것이며 이찬 김경신을 상대 등으로 삼고 아찬 의공을 시중으로 삼을 것이다. 대소신료들은 이 일들을 차질 없이 예와 절차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무엇보다 해공왕 말년에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군사적인 협력을 받았던 김경신을 상대 등에 임명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선덕왕은 겨우 6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그가 재위 기간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폐강유역의 개척이었습니다. 이번 순행은 꽤 여러 날이 걸릴 것이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대왕마마. 대왕마마, 작년 7월에 무더위를 무릅쓰고 폐강 이남의 주와 군을 순행하시면서 그곳 백성들을 위무하시었사온데 5달도 안 돼서 이번엔 또 한산주를 순행하시는 것은 무리인 듯 하옵니다. 폐강에 진을 세워 폐강진을 두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신라의 영토라고 안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그리하오면 이번에 한산주를 순행하시는 목적이 그렇다. 한산주의 백성들을 대거 폐강진으로 이주시켜 살게 할 것이다. 백성이 생활터전을 정해서 거주하고 관리가 파견되어서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해야 진정 그것이 우리 신라의 영역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덕왕 2년 7월 왕은 폐강, 즉 지금의 대동강 이남 지역인 예성강 일대를 순행하였고 얼마 뒤에 다시 지금의 경기도 광주 일대에 해당하는 한산주를 순행합니다. 이 순행에서 선덕왕은 한산주의 백성들을 대거 폐강진으로 옮겨 살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왜 이때 하필 선덕왕은 같은 방면으로 2번씩이나 행차를 해서 폐강진을 견고하게 다지는 일에 매진했을까요? 그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선덕왕 재위 기간에 발해가 남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폐강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 예성강 그 위쪽인데 발해가 남하하면은 당연히 처음으로 발해 세력과 부딪히는 지역이 바로 폐강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일반 백성들을 그 폐강 지역으로 옮겨 살게 해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런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라의 그 어떤 사회 경제 시책 중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주 만성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물론 선덕왕 때뿐만 아닙니다만 중대 이후에 끊임없이 토목공사가 일어납니다. 발해의 남하에 대비한다는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연백평야를 비롯한 예성강 주변의 광활한 평야지대를 개척해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을 극복하는 데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재위 4년 정월, 경들은 들으라. 지난번 순행 이후로 한산주의 백성을 폐강 이남으로 옮겨 살게 함으로써 이제 그곳을 우리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름지기 우리 신라의 땅이 되었다. 백성이 있는 곳이면 과인을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어줄 관리가 있어야 하는 법. 과인은 그곳에 대곡진을 설치할 것이니 대곡진 군주로는 아찬 채신을 임명할 것이다. 아찬 김채신은 해공왕대에 완성된 성덕대왕 신종 명문의 김홍과 김양상에 이어 3번째로 이름을 올려놓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처럼 폐강 남쪽 유역의 땅을 개척하여 공고한 신라 영토로 만드는 데 노력했던 것이 선덕왕의 유일한 업적이었습니다. 선덕왕 재위 5년째 되던 해 4월, 대왕마마,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조정대신들이 선덕왕에게 하교를 취소하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덕왕이 무슨 하교를 했다는 것일까요? 삼국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덕왕 5년 4월에 왕은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였으나 군신들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선덕왕이 임금 노릇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신하들이 말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왕은 자꾸만 임금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하고 신료들이 극구 말렸다 하니 보기 드문 장면이 아닙니까? 이 대목을 보고 그것 봐라 하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경북대 이영호 교수입니다. 이 왕이 있으면서 이 선양을 하려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가 그 이전에 이 반왕포로서 활동을 해왔고 또 야심차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줄곧 투쟁해 왔다는 그런 이 전제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는 혼란의 와중에서 그가 특히 성덕왕의 외손이었다는 점에서 중대와 하대의 과도기적인 인물로서 즉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김양상이 해공왕 시기에 줄기차게 반해공왕파로 활동해왔고 급기야는 김지정의 반란 때 해공왕을 죽이기까지 했다면 그처럼 적극적으로 차지한 왕의 자리를 자꾸만 그만두겠다고 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김양상은 해공왕이나 만월 부인과 대립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가 해공왕 시기에 왕당파였는지 반왕파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적극적으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서기 785년 정월, 선덕왕은 임금 자리에 오른 지 6년이 지나서야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선덕왕 6년 봄 정월, 당나라 덕종이 호부낭중 개훈을 신라에 지절사로 보내서 선덕왕을 검교 대위 계림주 자사 영해군사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이 이러하고 중국사서인 신당서 신라전에서도 호부낭장 개훈을 보내 김양상을 왕으로 책봉하였는데 이 해에 왕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양상, 즉 선덕왕은 당나라 책봉 사절로부터 책봉을 받은 직후에 병으로 몸져 누우면서 다음과 같은 유조, 즉 유언 삼아 내리는 조서를 남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인은 본래 재능이 없고 덕이 적어서 왕위에 오를 마음이 없었으나 여러 사람의 추대를 피할 수 없어 왕위에 올랐었다. 왕위에 오른 이래 해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곤궁하여졌으니 이는 모두 과인의 덕성이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정치가 하늘의 뜻에 합치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과인은 늘 왕위에서 물러나 궁궐 밖에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이 그때마다 지성으로 말렸기 때문에 매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었다. 이제 갑자기 병이 나서 다시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으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과인이 죽은 뒤에는 불교의 법식대로 화장을 할 것이며 유골은 동해바다에 뿌리도록 하라. 대왕마마, 유조 죽으면서 남겼던 그 조서에 보면은 자기는 왕으로서 자질도 없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 노릇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 김양상이라는 사람의 경력은 아주 화려한죠. 화려한 데 비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을 보면은 자기 혼자 힘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크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김경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경신의 그 군사적 도움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죠. 충남대 김수태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선덕왕이 도중에 왕위를 그만두겠다고 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조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선덕왕이 왕위를 양유하겠다고 천명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유조에서 정치가 천심에 합치되지 못하였다고 한 것은 당시의 정국이 매우 불안정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 말하자면 선덕왕의 왕위를 위협하던 일부 귀족 세력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는데 그러한 뜻마저 또 다른 귀족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가 자신의 의지대로 정치를 이끌고 갈 수 없었겠죠. 어쨌든 이제 신라의 역사는 모름지기 중대와 그 과도기를 지나 완전하게 하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